안녕하세요. 바른 생각, 바른 공부의 힘!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제자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중학교 공부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2학년에 들어오면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그간 1학년 때 공부했던 게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수학만 공부하고 갈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과목들을 균형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한 과목에 전부 다 시간을 다 투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내가 특히 이제 수학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그 약한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 또 그 극복된 그 방식들이 다른 과목에 잘 파생이 되면서 알맞게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는 점수들을 유지할 수 있게 자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의 팁이라고 하는 조금 거창해 보이는 이러한 그 제목을 달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양이 수학 과목만 따져서 놓고 본다면 그 1학년 때보다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것보다 양이 더 많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2학기 내용이 되게 되면 2학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2학기에 나오는 도형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중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만큼 또 양도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부터 조금 부담을 갖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담을 갖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해결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 있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애를 쓸 거예요. 그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술형 답안 작성의 팁입니다. 서술형을 작성해 나가는데 그간은 어떻게 작성했나요? 네, 잘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상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를 한글로 쓰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수식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나 수식 작성하는데 한글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깔끔한 답안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 뭐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조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면 큰 생각의 과정을 바르게 정리해 둔다면 어렵지 않게 서술형 답안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것은 서술형 문항풀이를 위한 문항 분석. 이 문항을 분석해 버릇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긴 하지만 앞으로 3학년이 될 것이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에 진학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키워갈 텐데 그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목표에 뒀다고 한다면 대학 진학할 때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항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중학교 때 봤었던 그러한 뭐라 그러죠? 벼락치기, 몰아치기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가는 고등학교 때는 고배를 마시기 쉽습니다. 지금서부터 습관을 조금 바꿔놓도록 하십시오. 그럼 선생님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에 대한 그 단서를 달아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만났다. 그게 서술형 문제가 됐건 객관식 문제가 됐건 다음의 풀이 과정에 의해서 한번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는데요. 문장을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온 건데요. 맞아요. 맨 마지막에 나온 거 맞아.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온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바로 뭔가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내가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구해야 될 걸 찾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서는 반드시 내가 배웠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단원에 관련된 내용들의 문제가 쭉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그 단원의 내용들이 배운 내용이니까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텐데 시험은 그렇지 않죠. 뭐 1단원에서 4단원이라고 한다면 그 1단원, 4단원의 내용 중 어떤 단원의 내용을 골라서 써야 될지 아니면 한 개의 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단원에서 어떤 개념들을 꺼내서 써야 될지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꺼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사실 생각이 더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어떤 와세 단계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적용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하우의 단계, 방법을 생각하는 단계예요. 자, 이 두 단계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수학 문제라고 하면 오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그냥 공식 외워서 숫자 갖다 집어넣고 답 나오면 답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유형은 이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유형은 이렇게 된 식을 그냥 갖다가 숫자만 바꿔진 거니까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딱 보기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성적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 100점 맞는데요. 100점 맞았다고 한다면 그 방식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과연 100점 맞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학생만이 발전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게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출제자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출제되었는가, 왜 이렇게 출제됐는지 Y의 단계까지 그 단계를 거쳐갈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자, 지금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은데 거기 풀어야 할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대한 능력을 내가 문제를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풀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생각하는 능력을 매몰시키지, 묻어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의도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목청 높여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제자들이 정말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성적은 안 오르고 이런 상황으로 그냥 내 인생을 맡겨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세요.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선생님도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수학 공부하는 거 말고 선생님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평생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과정입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것은 아는지 어떤 것은 모르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공부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 그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부터 먼저 갖는 것. 이것이 서술형 문제가 됐건 객관식 문제가 됐건 수학이 됐건 중등 과정이 되건 고등 과정이 되건 어떤 과정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바르게 해나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맞게 꾸려가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의도가 너무 지나쳤나요? 막 그냥 우리 제자들이 당장 오늘부터 바뀐 마음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언성이 조금 높아졌지만 이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는지 다음에 나와 있는 Y의 단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는지 각 단원별로,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에 나오게 되는 그 대단원별로 출제되는 그 서술형 형태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런 공부의 방식, 이런 문제풀이의 방식을 갖춰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본 내용은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게 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 우리 아이들이 그냥 풀면 쉬운 문제 이렇게 대충 선별하지 않으세요. 어떤 단원인지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유리수 단원이고 순환소수에 적용되는 개념을 밝혔으며 여기서 평가할 것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성취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그 기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얻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알았구나 성취하였구나 라는 것의 기준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바르게 성취했다라고 그러한 근거 아래에 행동 영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고 재상 정답률은 40에서 70%로 그닥 낮지 않으며 배점은 10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문항 성격까지 밝혀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 근거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주 봤었던 문제일 겁니다. 40보다 작은 자연수 A에 대하여 28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B분의 3이 된다. 이때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A와 B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해야 될 건 이 값이로구나 라고 하는 건 무엇을 구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40보다 작은 자연수 A에 대해서 28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냈더니 유한소수가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유한소수가 되고 그랬어요. 조건 중에 유한소수라는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밝혀져야 되고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알겠나요? 지금 선생님은 이 한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모조리 다 말로 풀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빛과 같은 속력으로 아 그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인수분해야 되겠구나.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분모에 2나 5인 소인수가 남아있어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갈 겁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B분의 3이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을 줬고 이때 A와 B의 값을 찾아라.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280을 뭐 한다고요? 소인수분해합니다. 280을 빠르게 한번 소인수분해 볼까요? 280을 소인수분해 보면 얘는 2 곱하기 5에 10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7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로서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인수분해를 완성을 해요.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소인수분해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막 하면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280을 소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소인수분해된 상태로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얼마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분수는 지금 현재 유한소수가 되지 못하는데요. 왜? 바로 요 7 때문에요. 그게 문제 풀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다? 약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A의 역할이 결정돼요. A는 7을 약분시키면서 제거시켜. 이것이 유한소수이어야 하므로 유한소수가 되어야 하므로 A는 7의 배수 중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수를 쭉 조사해 볼래? 라고 정리하면 A는 7일은 7, 7이 14, 73, 21, 그 다음에 74, 28, 75, 35, 7, 76, 41을 적으려고 하는데 문제 앞에서 조건 뭐래요? 40보다 작은 자연수 A에 대해서 그래서 42까지는 찾지 않죠. 이렇게 A를 조사합니다. 됐지? 그런 다음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7, 14, 21, 28, 35 중에 하나인데 과연 누가 될지는 잠시 뒤에 뭘 보면서 두 번째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B분의 3이 된다 그랬어요. B분의 3이 된다고. 그러면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7과 약분되면서 A는 뭐만 남겨라? 3만 남겨져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한소수도 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분모 3이 남았고 됐나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기하분수 B분의 3이 되어야 하므로 그럼 이런 것들에 한글을 쓴다고 해서 한글 썼으니까 틀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A의 역할은 뭐가 된다? A는 바로 7 곱하기 7을 약분시키면서 3인 21이 되겠구나. 그래서 A는 얼마? A는 21이 되겠습니다. A가 21이 되는 순간 지금 나와 있는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었던 그거 분의 21이었던 이 수는 7과 21이 약분되면서 3 남겨질 것이고 바로 40분의 얼마? 3이 되겠네요. 40분의 3이 기하분수냐? 그렇군요. 그러면 분자 3 되는 거 확인하였고 그래서 B가 얼마가 된다? B는 40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서술형 문제로 알맞게 작성한 내용이 됩니다. 선생님 진짠가요? 속구만 살았니? 자 여기 봐봐요. 280의 소인수 분해를 바르게 한 경우 채점 기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점. A 값을 바르게 구한 경우. 그래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A는 7의 배수가 되고 A가 7의 배수가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나열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풀었구나. 아 40의 이하의 그 자연수 A 중에서 다음과 같이 골라냈구나. B를 바르게 구한 경우. 그래서 B까지 이렇게 약분시켜서 구해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평가 요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용으로 쭉 풀어가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고요? 네, 서술형 문제를 작성한 내용이 돼요. 구해야 되는 거랑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랑 문제 조건이랑 이것을 활용하는 내용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 생각을 풀어 가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잘 안 돼요. 이해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너 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달리겠어요. 그러고 막 달리니? 아니죠. 뒤집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눈도 못 뜹니다. 이제 막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뒤집고 배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뭔가를 잡고 일어섭니다. 그 잡고 일어서서 아주 어렵게 한 발을 탁 내딛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발을 내딛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를 수십 번, 수천 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왔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서술형 문제 쓰는 건 저는 늘 서술형은 제끼고 문제 풀어요. 얘들아, 서술형 문제를 하나를 제끼게 되면 뒤로 밀어두게 되면 지금처럼 배점이 10점인 경우 10점이 휙 날아가는 거야. 객관식 문제에서 4-5개 맞추는 거랑 같은 4-5개 너무 많은 거야? 한 3-4개? 3-4개 정도를 맞춰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배점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점이라도 더 평가 요소에 적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여러분들이 성적을 유지, 상상시키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원으로 가게 되면 시계 계산이 나오게 되고 다항시계 계산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이 다항시계 계산에 들어가게 되면 참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할게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제자들 중에는 2학년이 되어서 부푼 마음으로 서술형 답안 2학년 때 제대로 한번 작성해보자 라고 듣는 제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술형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봐요. 이제 그런 제자들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1학기 과정이 다 끝났는데 1학기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기별로 여러분들의 이제 상황이 있을 텐데 시기에 맞게 수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학생은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중학교 2학년 때는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가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간 만점을 보는 학생들은 요번에는 이런 작성법대로 한번 작성을 해서 내가 서술형에서 고득점을 한번 쟁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도 괜찮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복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수강을 하게 될 때 제일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는 내가 학원을 바꾸면, 내가 선생님을 바꾸면, 아니면 내가 어떤 수강을 빠지지 않고 듣기만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요목조목 짚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간의 성적이 안 나왔던 것은 본인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또 노력을 한다고 했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바르게 만나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안내를 받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같이 딱 첨가될 때만이 본격적인 향상의 가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죠. 자, 시기별로 알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평가 요소는 2차 시기에 덧셈과 뺄셈 계산하는 것이고, 덧셈 뺄셈 계산할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계산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률 그다지 낮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현종이는 어떤 식의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들 생각 드는 거 딱 이래요. 선생님도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 틀리게 풀어? 처음서부터 제대로 보고 풀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죠. 아니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날 왜 괴롭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듭니까?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게 계산한 식 쓰라 그런다면, 아니 잘못 계산해놓고 바르게 계산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바르게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이때 바르게에 대한 의미는 최초에 의도했었던 그 계산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어떤 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어떤 식을 선생님이 x라고, 라지 x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라지 x. 어떤 식.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가 어떤 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전체 문제의 흐름은 이래요. 어떤 식 x에서, 라지 x에서 이거를 더해야 했는데 잘못해서 뺐대요. 누구를? 뺐대. 이 덩어리 전체를 뺀 거야.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선생님 왜 잘못된 계산하세요? 의도했었던 계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빼서 나온 이 결과는
제대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이냐면 계산 방식 자체로는 옳게 계산을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결과가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오더라. 의도했던 계산은 아니었지만 계산은 정확하게 해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 최초의 어떤 식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찾는 게 바로 1번입니다.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하나만 덜렁 나와 있고 이것을 풀어라. 예를 들어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주고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의 과정에 어떤 식부터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의도했었던 계산으로 정확하게 그 답을 찾는 상황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사고의 과정에 맞게 이렇게 나열해 주면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담이 덜 부담스러운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겠죠. 문제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떤 식을 구하시오? 어떤 식 구해가죠.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x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빼서 얘가 나왔다고 한다면 얘 양변에서 이 식을 그대로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옳지, 어떤 식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사실 친구들, 우리 쟤들 중에는 마이너스를 분배시켜서 적용한 결과를 전부 다 3개 항을 이항시켜서 계산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이만큼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양변에 더했을 때 등호는 같겠구나.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누구를 더하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더하자. 그렇게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답은 뭐가 나온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은 4x제곱 2x제곱 6x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x x 되니까 플러스 3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5가 되니까 플러스 6. 어떤 식 구해냈네요. 이렇게 해서 배점 6점 가져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 바르게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원래 어떤 식에서 이거를 더해야 할 것이 원래 의도했었던 계산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의도된 계산을 해달라.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식 x를 더해달라 그 얘기죠. 어떤 식의 얘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x. 근데 이제 우리는 앞서서 x를 찾았어요. x가 얼마라고요? 조금 전에 찾았던 것처럼 6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누굴 더한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더하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얘네 더하게 되면 6x제곱 2x제곱 얼마? 옳지, 8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 4x 그 다음에 플러스 6 더하기 5 얼마? 11. 됐나요? 이 정도는요 아주 가볍게, 사실 서술형 문제가 대체적으로 다른 객관식 형태의 문제보다는 훨씬 쉬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평가 요소가 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 요소 봐봐. 어떤 식을 구하는 관계식 세울 수 있었니? 어떤 식 x를 구한 경우 구했니? 조금 전에 이제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식을 더했잖아요. 그래서 x를 구했죠. 바르게 계산한 식 구했니?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런 관계로 6점짜리 배점에서 각각이 이렇게 평가, 부분 점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 점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근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포기하는 방법은 거기서 끝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근성 있게 물고 늘어지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도 삶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됐나요? 쉽게 나는 그냥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인생을 꾸려갈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놓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방정식의 내용인데 사실 이 방정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 1차 방정식을 배우고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및 부등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3학년 올라가게 되면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각각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뿅뿅뿅 활용이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활용. 이 활용편이 등장하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 저는 연립 방정식 풀라고 하면 풀 수 있겠어요. 가감법 쓰고 대입법 쓰면 웬만하면 다 풉니다. 계산에서의 실수만 주의한다면 네, 연립 방정식에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 가지고 귀찮아진 문제가 나온다거나 약간 뒤튼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원 간의 연계를 하지 않은 공부를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고 또 그간에 배웠던 내용과는 무슨 연결 관계를 갖는 그런 단원에 내가 와 있는지를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나에 대해서, 내 위치에 대해서, 내 성적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풀이노트 만들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꾸준히 복습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할 것. 그렇게 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활용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활용이 왜 어려운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도대체 왜 B가 나오는지. 그렇잖아.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학년 말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이 B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비례식, B의 값, B의 관계, 기준량, 비교하는 양 몰라 복잡해. 그냥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비례식은 그래. 자, 이렇게 그냥 대충 공부하고 학년이 맞춰졌을 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등장하죠. 그 부분이 고등학교 때 등장을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과거의 내용들을 꺼내보는 걸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알고 있는 것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잘하려고 하는 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못하는 걸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 부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잘하려고 하는 것대로 못하는 것은 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균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단원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조금 더 관심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3번 문제, 배운 연립방정식들 한번 가볼게요.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인구수를 합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가 6대 5이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가 5대 6이며 경기 지역의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는 3대 2였다.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의 인구수의 비를 구하여주시오. 몰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서울하고 경기하고 그냥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냥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의 인구수의 비, 그 인구에는 남녀 합산한 비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거예요. 결국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놓고 봤을 때 서울 지역하고 경기도하고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남녀의 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 인구수를 합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가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합한 남자 수하고 여자 수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6대 5라고 하였습니다. 서울 경기도 남자, 서울 경기도의 남자 수하고 서울 경기도 여자 수의 합이 6대 5예요. 서울 지역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가 얼마? 5대 6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경기 지역의 남자 수와 여자 수의 비는 3대 2라고 했군요. 자, 이랬어요. 그래 놓고 났더니 마지막에 서울 지역 수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 수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남자 수하고 여자 수의 비니까 인구 수의 비를 구하려면 서울 경기도 서울은 몇 명이고 경기도는 몇 명이어서 그것이 세모 대 네모로 표현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그 문제풀이의 그 뭐죠? 네, 그 전체 흐름을 전체 시나리오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서울 지역에 문제가 이제 이해가 됐죠. 문제는 어떤 조건을 주고 있는지 그 조건들을 파악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각각의 인구 전체 수의 비를 비교해 볼 거예요. 서울 지역 남녀의 합, 경기 지역 남녀의 합, 그래서 이것의 비.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서울 지역의 남자가 50명일 수도 있고 60명일 수도 있죠. 그럼 5대6 나오잖아요. 500명일 수도 있고 600명일 수도 있고 5,000명일 수도 있고 6,000명일 수도 있죠. 즉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요걸 잠깐 지우면서 이제 정리하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세모대, 네모인데 서울 지역에 남자를요. 그 명수를 5대6에서 5A명, 즉 비례상수라고 하는 A를 곱하면서 5A명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가 이만큼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 지역 여성의 명수는 그러면 6A명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살펴볼게요. 경기 지역 남자의 명수를 요번에는 3대2니까 3B명이라고 이렇게 하죠. 다른 비례상수를 곱하면서 여자는요. 경기 지역 여자는 네, 2B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때 합산이 6대5가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남자와 경기 남자, 즉 5A 더하기 3B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울 여자와 경기도 여자를 더한 6A 더하기 2B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6대5가 된다 그 얘기예요. 6대5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비례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비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속력시간 거리, 농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등산로열을 타고 갔다가 뭐 일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내용으로 연립방정식에 대한 활용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형별로 등장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속력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농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문항의 접근이 수월하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약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학습하는 것도 연습합니다. 지금처럼 비례식이 나오게 되면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럼 내항의 곱은 66에 36A 플러스 6이 12B는 뭐가 되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 25A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 5, 15B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작성이 되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36 마이너스 25A니까 11A가 11A는 12를 빼니까 3B 이렇게 되나요? 맞죠? 요거 이항시켜서 11A는 요거 이항시켜서 3B 해서 다음과 같은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결국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의 인구수의 비 서울 지역 서울 인구, 그 다음에 경기도 인구. 그 인구수의 비를 작성하자라고 한다면 서울 인구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랑 누구랑 5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 A가 나오고 11A가 나옵니다. 11A가 나온다고? 5A 더하기 6A니까 11A 돼. 경기 지역 인구는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3 더하기 2. 3대 2니까 3B 더하기 2B예요. 혹시 인구 중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있나요? 아닌 사람이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5B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고 문제 속에서 찾아낸 조건이 바로 다음 같은 조건이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11A 대신에 누가 3B가 쏙 대입돼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얼마? 3B 대 5B가 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B는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B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정답은 3대 5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됐나요? 선생님 이게 연립방정식이에요. 왜 가감법으로 안 풀고 대입법으로 안 풀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B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대입법으로 해서 나중에 B로 답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 3대 5로 찾고 자 다음 나와 있는 내용 보세요. 선생님이랑 지금 쭉 풀었었던 그 풀이 과정에 평가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봅니다.
서울 지역 남자 수, 여자 수를 각각 5A, 6A라고 한 경우. 그러니까 이때 A라고 할 수 있고요. K라고도 할 수 있고 L이라고, M이라고. 비례상수는 문자로 어떤 걸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5A, 6A라고 한 경우. 그래서 비례상수를 곱해서 나타낸 경우. 경기도 지역의 남자 수, 여자 수를 각각 3B, 2B라고 한 경우. 그래서 그것을 1점씩 1점씩. 서울 경기도 지역의 남자 수, 여자 수를 각각 5A 플러스 3B, 6A 플러스 2B라고 한 경우. 그래서 다음과 같이 11A는 3B라는 관계식 찾았죠. 그거 찾아놓고 나서 서울 지역 인구수를 11A, 경기도 지역 인구수를 5B라고 나타내서 다음 11A를 3B로 바꿔서 답을 3대5로 구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완성할 수 있어요. 됐나요? 지금 이 풀이를 뭔가를 외워서 해야 될까? 절대로 뭔가 풀이를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뭐라고? 풀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공식은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잘 나오려면 외워야 할 거는 외웁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정말 많은 용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도 경험해 봤겠지만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생소한. 그래서 그 용어의 뜻만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악 없이 그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죠. 이해해서 외우고요. 그냥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이해해야 될 것도 있고 이해해서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됐나요? 그런 구분은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지도하는 바대로 잘 쫓아오면 돼요.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1차 함수의 활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함수의 활용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함수의 활용편에서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그 내용이 차근차근 등장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웠죠? 그쵸? 앞으로도 함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함수가 여러 가지의 단원에 대한 그 틀을 쓰고 다시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와요. 뭐 삼각 함수도 있고 지수 함수도 있고 로그 함수도 있고 뭐 중학교 그건 뭐 고등학교 때 내용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함수도 있고 1차 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나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래의 함수의 바른 뜻, 정의서부터 바르게 판단한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조금 낮군요. 사실 서술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객관식보다 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게 될 때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논리의 순서에 맞게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B는 2cm, 그 다음에 선분 AD가 4cm인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어디? 점 C에서 출발해서 출발이죠. 선생님이 요거를 출발하여 점 B까지 BC를 따라서 매초 1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점 P가 X초 동안 움직인 후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제곱 cm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P 넓이 얘기하고 있군요. 그랬을 때 점 P가 점 C로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삼각형 ABP의 넓이가 2분의 5 제곱 cm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읽으면서 항상 문제부터 먼저 바르게 읽고 여러분들은 넓이가 이만큼이 될 때 몇 초,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있는지 그 조건을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보면 길이 주어졌고 점 P가 움직이는 속도, 점 P의 속도를 잠깐 메모를 해볼게요. 요거 잠깐 이제 PPT 넘어가고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1cm, 뭐당? 초당 1cm의 속력으로 점 B에서 점 C에서 출발해서 점 B까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뭐라고 했다? Y제곱 cm라고 했다. 자, X초 동안 움직인다. 점 B에서 X초 동안 움직임. 자, 필요한 부분 메모했습니다. 2분의 5제곱 cm가 될 때 몇 초냐? 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먼저 처음 출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속력, 시간, 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봤죠? 그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시간분의 거리야.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갔느냐. 1시간 동안에 100km를 갔느냐, 1시간 동안에 50km를 갔느냐가 시속 100km, 시속 50km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 움직이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뭘 곱하면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시간을 곱하면서 등식의 성질에서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 그럼 시간은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식을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서? 속력으로 나눠주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머니 속에 한 마리씩 가지고 다니는 풍뎅이 한 마리 기억하나요? 거속시 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거.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혹시 잊어버린 친구도 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갈게요.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한다면 y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던가 밑변 곱하기 높이, 즉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중 한 변이 밑변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변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 2 곱하기 높이 선분 BP를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게 삼각형 넓이, ABP의 넓이 y가 되겠구나. 다음과 같은 식을 먼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선분 B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 선분 BP는 점 C에서 P가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맞아요?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초당 얼마의 속력으로? 1cm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X초 동안 움직인 거리, 점 P가 X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옳지. 바로 X, 1 곱하기 X에서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했잖니. 그래서 X, 1 곱하기 X에서 X 센티미터. 여기에 1이 곱해진 걸 생략한 거예요. X 센티미터. 그러면 이 길이가 X란 얘기지. 내가 찾고자 하는 건 BP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 여기에다 그냥 X를 써놓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왜 답이 틀릴까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X, 요 길이는 얼마? 4-X가 되겠구나. 그래서 선분 BP의 길이는 선분 BC 12의 4에서 뭐만큼? X만큼 빠진 길이가 될 테니까 움직인 동안, 시간 동안에 X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4-X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 좀 지울게요. 4-X가 되면서 그 4-X를 본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y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4-x가 됩니다. 그래서 y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2 약분시키게 되니까 4-x라고 하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네요 라는 거죠. 됐어요? 다 왔어 이제. 그런 삼각형 ABP의 넓이가 이제 얼마가 되었다? 넓이가 2분의 5 제곱센티미터가 되는지, 몇 초 후에 그렇게 되는지 구하라. x를 구하라. 넓이가 얘가 y는 2분의 5일 때 x는 다음과 같이 2분의 5는 4-x가 될 것이고, 그래서 x는 4-2분의 5가 되며, 그래서 계산한 결과 2분의 8-2분의 5니까 2분의 3. 그래서 언제 2분의 5제곱센티미터의 넓이를 갖는다? 바로 2분의 3초 후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평가요소 보도록 하죠. 평가요소 보면 다른들 같이 이런 얘기합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확히 나타내었느냐? x와 y 사이의 관계 식으로 나타낸 거 어디? 이런 이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었다. 그 얘기입니다. 2분의 5제곱센티미터가 될 때 시간을 정확히 나타내느냐? 자, 2분의 5가 된다는 건, 넓이가 2분의 5가 된다는 건 이런 관계식이 세워진다는 얘기고, 그때 x값을 바르게 구해서 이렇게 2분의 3초를 찾았느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다 보면 1학년 때 했었던 타성이 어느 정도 젖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공부가 조금 힘든 학생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선생님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점수대는 80점대 중반에서 90점대 초반대 친구들입니다. 내가 80점대 후반, 중반 이후로 밀려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고득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운이 좋다면 다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번번이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좋지 못한 성적,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공부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서 선생님이 늘 응원하고 돕도록 하죠. 자, 수업 시간에 좀 더 건강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만나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